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인수합병 소식에 내년 경제 성장 기대감이 더해져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내년 경제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1.02%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주가 상승과 소매 판매 증가 등 경제지표 호전의 영향을 받아 사흘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5% 오른 89달러 8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짐 오닐이 내년 미국 증시가 20% 상승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과 이듬해 각각 3.4%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인 정크 수준으로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과 체결한 달러 스와프 기간을 내년 8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준은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데다 경기 회복도 늦어지고 있어 시장 불안전성을 막기 위해 달러 스와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승입니다. 미국 증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도 이 장밋빛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소식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미증시가 일단 점진적인 상승세, 급등락이 아니라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11,500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증시가 강세장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3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매지표, 그리고 오늘 나온 인수합병 M&A 재료들이 시장에 상당히 뜨겁게 반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중국에서 유럽의 지원을 언급하면서 증시의 훈풍에 덫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유가도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특별하게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줄 만한 임팩트는 아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미증시도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금융주들의 상승세도 이어가고 있고 또 에너지주들의 강세도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미증시의 흐름도 점진적인 상승세, 결국에는 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악관적인 전망이 앞서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분간 미증시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놓인 것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 증시 상황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데에는 S&P 500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올랐거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미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소매 매출 증가율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국제 쇼핑센터랑 골드만삭스가 공동 집계한 주간 단위 동일 점포 매출액이 지난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소매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소비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 증가가 이어지면 결국 고용도 촉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분간 계속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있어서 결국 그 소비 매출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고용 시장에 더욱더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당분간 이런 소비 매출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내용도 또 있었는데 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했죠? 자, 어도비가 전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회계 4분기 순이익 이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대치보다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주었고 또 미국의 전자부품 업체인 제빌서킷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치가 상회되면서 주가가 강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밝혀낸 나이키도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주당 94센트를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전 집계된 것이 88센트였는데 94센트로 결국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순이익이 나오는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기업의 실적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결국 실적 장세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11,500을 지켜주고 또 나중에 12,000을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M&A 소식도 증시에 힘을 더 넣어줬는데요. 해외 자본들이 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캐나다 은행들이 미국에서 이 M&A를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 같은 경우 미국의 금융사들에 대한 이 인수합표가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또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호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토 도미니언스 뱅크가 미국의 서브펀드인 서버리스 캐피털로부터 크라이슬러 파이낸스 인수 지분을 매입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장부 가치만 해도 60에서 70억 달러 정도가 추산되고 있고 인수 가격은 63억 달러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M&A가 결국 증시에 호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의 은행주들 계속적으로 M&A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위스콘시의 지역은행인 마샬앤드 아일리스를 41억에 인수하면서 결국 캐나다에 갖고 있는 풍부한 자금들을 결국 미국의 은행들을 인수하는데 이어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M&A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상승 기조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을 때 M&A 시장도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M&A 시장의 발표들이 결국 증시에도 역시 힘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연준이 유럽 주요 중앙은행들과 체결한 통화 수합 연장을 하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배경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연준에서도 여전히 그리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유럽에 대한 문제들을 아직까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영란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과 각각 맺은 그 통화 수합들을 내년 8월 1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 지난 5월달 그 중앙은행들과 통화 수합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그 시한이 이번 달 초였습니다. 그런데 1월 달 초였는데 결국에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졌지만 이것을 내년 8월 달까지 이어진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앞전에는 한번 지난 2월에 종료됐다가 또 유럽의 재정 위기가 보이면서 지난 5월 달부터 다시 수합을 재개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아일랜드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고 이것이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스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유럽의 그 불안한 재정 위기가 아직까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좀 예방하자라는 이런 부분이죠. 물론 통화 수합이 됐다고 해서 완전하게 재정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장에서 기대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브릭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내놓은 이 짐 오닐이라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또 발언을 하나 내놓았는데 시장이 관심을 또 끌고 있습니다. 이 내년도 이 미국의 주가 상승률이 한 20% 정도 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도 양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 시장에 또 훈풍을 불어넣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오닐 같은 경우는 브릭스라는 단어를 처음 마음에 들면서 브릭스 국가들과 신흥국구를 딱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인데 이날 보고에서 보면은 2011년은 미국 해라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2011년에는 3.4% 성장하고 2012년에는 3.8%까지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로 인해 주가는 한 20포인트 정도의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실현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거의 고점대를 회복하는 그 근접이 왔지만 여전히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가 결국에는 양적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지 않다는 점이 결국에는 시장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고 경제 성장과 함께 결국 주가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짐 오닐의 관점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유럽 문제가 여전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유럽 문제도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어갈 수 있고 또 유로존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 증시에 결국에는 힘을 실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재정위기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미 많이 노출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극복 가능한 문제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살펴볼까요?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짐 오닐도 그렇고 결국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월가의 투자인 모건 스탠리가 내년 경제
미국 경제가 4%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이면서 좀 더 높은 이런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일단은 미국 경제가 뭐 당초보다 1포인트 높아진 그 상승세는 감세 정책과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높아질 것이다라는 건 대부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강하게 뭐 내년 4%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 감세 연장으로 인해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전까지는 추가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하반기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결국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고, 또 국채 같은 경우도 10월말 같은 경우는 4%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정도에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또 경기도 어느 정도 고용도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고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기업들이 소비가 촉진되면서 고용을 증가하고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재료 중에서 신규 실업성 중국가스 같은 것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결국에는 고용도 안정이 되고 소비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기지를 제외한 은행들의 그 전체적인 흐름들은 좋지는 않지만 모기지를 제외한 은행들이 결국 소비자와 기업을 중심해서 대출 문턱도 낮추고 있다는 점이 결국에는 시장의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결국 미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내년에는 4%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변수가 될 만한 내용 하면 당연히 또 유럽이겠죠. 유럽 재정 위기 문제가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유럽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유럽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중국의 국무위원 부총리인 왕치산이 결국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자기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지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여전히 불안한 것을 결국 세계가 계속적으로 함께 봐주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죠. 물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중국도 이렇게 시장에서 나타나주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실질적인 행동 조치를 보인다는 이런 부분들이 각인되면서 결국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함께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 그래서일까요? 상승을 했고요. 또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유럽 증시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리스의 정급 본드 수준의 강근, 크로아티아의 신용 등급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총리인 왕치산 총리가 결국 재정위기 대응의 조치에 지지한다는 이런 점을 밝히면서 프랑스, 독일, 유럽 모두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 돌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강세 패턴을 이어가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가장 강했고요. 또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주들도 상당히 강세 패턴을 보이면서 결국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결국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재정위기가 좀 묻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시장에서 유로달러의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주가의 모습은 결국 고점 돌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세 패턴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함께 상승장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무디스가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이 하향 조정 소식을 저희가 며칠 동안 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피치가 또 그리스에 대해서 국가 신용 등급 또 하향 조정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피치가 발표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피치가 결국 그리스의 현재 BBB- 등급을 결국 최하 등급인 정크펀드 수준으로 강등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리스의 정부에 대한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지난 5월에 IMF로부터 1,100억 유로의 지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회생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는데요. 또 시장은 여기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나타난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은 시장이 여러 번 되풀이됐던 부분들이고, 또 추가적으로 여타 다른 주변 국가로 이런 부분이 더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결국 이런 것보다는 결국 유동성이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결국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제 유가 움직임 그리고 상품 가격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유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또 2년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89.82, 9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가도 뭐 급등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시 상승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로 진입하면서 난방유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가 살아나면 가장 좀 달갑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금값이 좀 내려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증시도 살아나면서 위험자산도 결국엔 상승을 하고 안전자산도 상승하는, 금값도 2.7달러 상승하면서 1388달러로 결국엔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상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여전히 시장에 넘쳐나는 풍부한 유동성, 결국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어지는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 양 시장을 모두 함께 견인하는, 안전자산과 비안전자산을 모두 함께 위험성 자산까지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분간 상품 시장의 상승 기조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밤에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3분기 GDP 확정치랑 3분기 개인 소비입니다. 물론 기존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11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주간 모기지 신청 장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GDP 확정치가 어떻게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개인 소비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체크해보고요. 또 상품 하시는 분들은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새로운 직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만나봅니다. 5박 6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친 빌 리처드슨 미국 멕시코주 주지사가 북한이 남한의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에도 불구하고 보복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자신의 방북 목적에 대해 한반도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북한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만남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기본적 임무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진전을 이뤄냈다고 믿는다며 자평했는데요. 그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에 합의했으며 12,000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을 남한에 판매에 반출하는 것과 관련한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찰단 복귀 절차 등은 앞으로 육자회담국 사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어 북한이 남북 군사 한날 구축과 함께 남북한과 미국 3국이 참여하는 서해 분쟁 지역 감시 군사위원회 설치에 동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북한이 연평도 사격 훈련에 보복을 하지 않고 IAEA 사찰단 복귀를 허용하는 것 등은 매우 건설적인 조치로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측의 천안함 침몰 사건은 물론 민간인까지 사망한 지난달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민간인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며 관련국들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외교적 노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 방문해서 인도의 러시아 전투기 구입을 요청하고 원자로 수출 문제도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번 인도 방문에 러시아 기업인들을 대거 동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만모한식 인도 총리 및 프라티발 파틸 대통령과 회담하고 뭄바이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러시아 대통령궁의 한 관리는 러시아 인도 관계가 우호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옛소련 시절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양국의 올해 교역은 100억 달러 정도로 전망돼 지난 10월까지 2,460억 달러에 달한 러시아의 유럽연합 교역이나 475억 달러에 달한 러시아 중국 무역에도 크게 뒤집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공군력 현대화를 추진 중인 인도에 MiG-35 전투기 126대를 110억 달러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 대한 전투기 판매 경쟁에는 프랑스와 미국 및 다른 유럽 기업들도 가세하고 있으며 앞서 인도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미국 전투기 수출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기존 무기 공급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어 무기 거래에서 인도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그러나 2032년까지 원전 용량을 6만 3천 메가와트 늘리려는 인도에서 원자로 시장 점유율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라크가 지난 3월 총선 이후 9개월간 지속된 전국 혼란을 딛고 군권 내각을 구성해 새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제출한 새 내각 명단을 놓고 이날 인준 표결을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말리키 총리는 앞서 본인 및 부총리 3명, 장관 39명 등 43명으로 구성된 내각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국방, 내무 등 10개 장관직은 각 정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당분간 대행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각 명단을 보면 주요 요직 중 하나인 석유 장관에는 압둘 카림 루아이비 석유 차관이 승진 임명됐고 알샤 리스탄이 현 석유 장관은 신설되는 에너지 분야 부총리직을 맡게 됐으며 호시아르 지바리 외무장관은 유임이 확정됐는데요. 총선 다수당인 이라키의 대표 이아드 알라위 전 총리는 당초 알려진 대로 신설된 국가전략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번 내각은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 정파 등 이라크의 주요 종파 및 정파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식의 분권 내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치권은 지난 3월 총선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파가 없자 내각의 주요 정파 인사들을 골고루 참여시키는 권력 분점에 합의했는데요. 권력 분점 합의에 따라 총리에는 시아파인 누리 알 말리키가, 대통령에는 쿠르드 정파인 잘랄 탈라바니가, 의회 의장에는 수니파인 오사마 알 누자이피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현 브라질 대통령이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향후 대권에 다시 도전할 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브라질 언론은 대통령 행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현지 레데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대선에 재출마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며 나는 타고난 정치인이다라고 답했는데요. 브라질 헌법은 대통령의 세 번째 연임 시도를 금지하지만 대선을 한 차례 이상 건너뛴 뒤 출마하는 것은 허용하기 때문에 대중의 탄탄한 지지를 받는 룰라 대통령이 2014년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인 지우마 호세프가 승리하기 전에도 향후 대선에 재출마할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7%로 역대 브라질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룰라 정부의 국정 운영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80%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룰라가 대선 후보로 다시 뛸 것이라고 밝혔다며 인터뷰 내용을 대서특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몬테네그로의 독립을 이끌며 발판 쪽에서 가장 오래 지도자 자리를 지켜온 밀로 주카노비치 몬테네그로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주카노비치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몬테네그로를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으로 이끈다는 목표에 매진해왔다며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는 회견에서 나는 건재 20년이나 있었다며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8세의 주카노비치 총리는 27세 때 사회민주당의 고위직에 오른 뒤 1991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첫 번째 총리가 됐으며 지난 2006년 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가 2008년 2월 다시 5번째 총리직을 맡으며 돌아왔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은 그가 사임 이후 사업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 차기 총리는 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이고르 루크시치 재정부 장관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달 예정된 남북 분리안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고향을 떠났던 남부 출신 수단 난민들이 속속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국민투표가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쪽으로 피난을 왔던 남부 지역민 수천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자동차, 열차, 항공기를 이용한 난민들의 이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남부 수단 자치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며 최근 몇 주간 약 5만 5천 명이 이동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난민의 귀환이 급증하면서 가뜩이나 미흡한 남부 지역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는 우려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이슬람계 북부 정부와 기독교계가 주축인 남부 반군 수단 인민해방운동이 지난 2005년 1월 20년간 2만 명이 희생된 내전을 종식하면서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른 것인데요. 당시 남북 수단은 2011년 1월 남부 주민을 대상으로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신임 총리 투표 가결 이후 전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 지하철에서 폭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시내 운행을 마치고 종점에 도착한 로마 지하철 비호선 객차 좌석 밑에서 쇠 파이프, 화약으로 보이는 가루와 전기선으로 만들어진 폭탄 의심 물체가 비닐봉지에 담긴 것을 기관사가 발견했는데요. 이 기관사는 종점에 도착해 마지막 승객이 내리고 난 뒤 객차를 둘러보던 중 의심 물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열차 주변은 봉쇄됐으나 비호선 종점인 레비비아역이 소개되지 않았으며 지하철 운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시 당국자는 발견 초기 안테나로 보이는 물체가 있었다며 원격 조종으로 폭발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일간지 코리에 델라세라도 경찰 관계자를 이용해 이 물체가 파이프 폭탄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아니 알레만노 로마 시장은 이 물체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물 전문가들이 수차례 조작해본 뒤에 초보적 장치가 폭발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건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신임 투표 가결 이후 반정부 시위가 잇따랐던 데다 교육 예상 삭감한 상원 표결을 앞두고 반정부 시위가 예고돼 치안 경계가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라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외 많은 주민들이 무너져 내린 건물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이란 케르만주의 에스마일 나자르 주지사는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규모 6.5의 강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다른 수백 명의 주민들이 건물 더미에 아직 갇혀 있다며 사상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란 국영TV는 최소 3개 마을이 지진으로 파괴됐다고 보도했으며 관영통신 ILNI는 9차례 여진이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케르만주의 한 관리는 30개 마을이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고 다른 관리는 파괴된 마을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2003년 강진 피해를 본 밤시의 인접 지역인 호세인 아바드에서 발생했는데요. 7년 전 밤 지진 당시 약 3만 1,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 국가위기관리기구 책임자인 호세인 바케리는 지진 피해 지역으로 구조팀을 파견해 교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날 이란에서 발생한 지진이 리히터 지진계 규모 6.3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허들 경기에서 이색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허들을 몇 차례 뛰어넘다 실패한 한 주자가 그대로 질주하며 돌파했는데요. 이 황당한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중국 대학 육상대회 남자 110m 허들 경기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눈길을 끈 선수는 붉은 유니폼을 입은 오른쪽 두 번째 주자였는데요. 그는 경기 초반 2개의 장애물을 잇따라 쓰러뜨린 뒤 균형을 잃자 그대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포자기한 듯 세 번째 장애물부터는 몸으로 부딪히며 달렸으며 5개 장애물을 날려버린 뒤 마지막 3개를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이 황당한 질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일어난 그는 옆 트랙으로 들어가 다른 주자 진로를 방해하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황당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는데요. 미국 스포츠지에서는 오늘의 스포츠 영상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초호화배의 최고급 좌석인 퍼스트 클래스를 탄 오랑우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제 오랑우탄 실베스타는 스페인의 동물원에서 영국으로 옮겨가는 길이었습니다. 생후 11개월 된 실베스타는 아직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엄마에게 버림받고 모유 대신 우유로 자라왔습니다. 때문에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시설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베스타가 1등성을 타게 된 것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4시간이라는 장거리 여행은 어린 실베스타의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동으로 얻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장 편한 방식을 택한 겁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마련된 실베스타의 보금자리는 특별했습니다. 창문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물론이고 전용 침대도 등장했는데요. 실베스타를 위한 인형 놀이 공간도 따로 제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키를 타면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스피드 플라잉을 즐기는 짜릿한 영상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키어 마샬 밀러는 최근 스피드 플라잉을 즐기는 생생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유타주 슈페리어 산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밀러는 가파른 지형에서 등에 매달고 내려오던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헬멧에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 담아 공개한 건데요. 해외 누리꾼들은 멋진 영상이다, 꿈속에서 본 것처럼 날아다닌다 등 다양한 댓글을 달리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외 블로거는 이 익스트림 스포츠가 스릴이 강한 만큼 위험성도 높아 지난 2009년 9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동물 문신이 성행하면서 법원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동물 문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민스터 법원은 애완동물 문신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문신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년여 전 벨기에 예술가 윈 델보예가 돼지 등의 유명 명품 브랜드 로고 문신을 새겨 주목을 받은 이후 독일에서 동물 문신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독일 법원은 동물 문신은 동물이 아닌 동물 주인들의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원이 개발한 레이저 탱크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스텔레토라 명명된 이 탱크는 예술원이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1급 군사 기밀로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군사박물관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소련 군사 당국은 냉전 시대에 레이저 탱크 개발에 착수한 적이 있는데요. 탱크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적군의 전투기, 탱크 조종사의 시력을 잃게 만들어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틸레토는 완전한 제품이 아닌 잔해만 남아있으며 1990년대 초에 개발된 레이저 탱크 1K 17은 복제본이 보존돼 있는데요. 소련의 비밀병기 레이저 탱크는 러시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이어 해외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전파됐습니다. 루돌프 대신 전투기가 썰매를 이끈다면 어떨까요? 스웨덴 전투기 조종사들이 루돌프 사슴 대신 전투기가 끄는 썰매를 타고 묘기 행진에 나섰습니다. 스웨덴의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썰매 3대를 끌고 눈 덮인 흰 공군 기지를 맴도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묘기를 담은 동영상은 지난주 유튜브에 올라오자마자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지금까지 조회수가 30만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기지 안에서 고속으로 도는 동안 썰매를 탄 이들은 썰매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무진 애를 썼는데요. 소음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썰매니만큼 신날 수밖에 없겠죠. 즐거운 성탄절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됐다는 이 동영상엔 고도로 훈련받은 조종사들의 묘기이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좀 더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막판 대타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협상 종결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현대상선지분 제3자 매각과 이행보증금 반환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 육박하자 상장사들이 자기 주식 처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자기 주식 처분을 공시한 상장사는 22곳에 이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매입형 장기 전세주택에 입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 공급 여부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공급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돈을 가장 잘 버는 직업은 고위공무원 및 기업 임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은 상점 판매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직업은 경비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금 인상과 민간 부문 임금 삭감 등 올 한해 글로벌 경제 긴축 추세를 반영하는 단어 어스테리티가 올해의 영어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성은영 기자 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대그룹 소식 저희가 항상 전해드리고 있어요. 현대건설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막판 대타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까지 보여줬던 좀 진흙탕 협상을 좀 마무리하고 네. 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협상 종결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현대건설 보유 현대상선 지분 제3자 매각 또 이행보증금 반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대그룹은 겉으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계산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현대건설 인수를 추진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속이라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좀 잘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수합병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채권단이나 현대그룹이나 법률 다툼이 벌어질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양측이 치열한 물밑 작업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협상 종결을 받아들일 경우 현대상선 경영권에 영향이 없도록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주식시장이나 연기금 등 중립적인 기관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현대그룹이 이미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 원도 원칙적으로는 몰취하는 것이 맞지만 원만한 협상 종결에 합의한다면 돌려줄 수도 있다는 방침입니다. 채권단으로서는 각종 고소가 남발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죠. 이번 현대건설 인수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만 그렇죠. 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좀 고육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면서 현대건설 인수가 유력했지만 끝내 실패하게 된 현대그룹으로서는 전리품과 명분을 챙기면서 퇴로를 만들어주고 또 현대건설 매각을 현대채그룹과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채권단은 만약에 현대그룹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매각 작업을 중단하고 현대채그룹과 곧바로 매각 협상을 벌일 계획인데요. 이 경우에는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현대채그룹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면서 네. 좀 이번 매각 작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M&A 시장이 이 때문일까요? 많이 냉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현대그룹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 간의 신경전도 대단할 것 같은데 이 양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대그룹은 좀 터무니없는 제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양측 모두 좀 계산기를 심하게 두들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내부적으로 실리를 따져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선 현대차그룹이 채권단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대건설 매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건데요. 일각에서는 현대건설 인수가 거의 실현돼가는 마당에 현대차그룹이 현대상선 지분을 포기할 이유가 있겠냐는 회의적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상선 지분 분리 매각에 따른 현대건설 인수가격 재산 정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에 현대건설 매각 협상이 지연시킬 수 있다는 채권단의 전략이 현대차그룹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대차그룹이 현대상선 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올 경우에는 좀 현대그룹 경영권에 욕심이 있다 이런 걸 거의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수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그룹이
현대그룹이겠죠. 역시 이제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현대상선 지분과 함께 현대건설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쉽사리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현대그룹 관계자도 채권단의 발상 자체가 이번 M&A의 볼공정성을 보여주는 거다. 뭐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지금 뭐 업계에서는 현대그룹으로서는 좀 경영권 방어도 필요하지만 현대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사실 현대건설 인수가 절실하다. 뭐 그런 입장에서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뭐 현대그룹 입장에서도 이미 현대건설 인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대상선 지분 분리 매각을 통한 경영권 보장이 절충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미 2,000선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연중 최고치를 이미 또 경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각 상장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예, 뭐 거의 뭐 급증한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뭐 월별 수치로 봤을 때는 이달 들어서 자기 주식 처분을 공시한 상장사가 22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두드러졌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힌 곳이 2곳에 불과했는데 이달에는 10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반면에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12개사가 자기 주식 처분을 공시했고 지난달 16개사와 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달 들어서 상장사들의 자기 주식 처분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증시가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주식 가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좀 처분을 통해서 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자기 주식 팔아서 뭐 확보한 유동성을 가지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하거나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해내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뭐 몇 개 기업을 좀 예를 들어보면요. 모토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자기 주식 21,141주를 장외 처분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는데 같은 날 또 국순당이 자기 주식 300주를 처분하는 목적도 임직원 성과 보상이다. 뭐 그러면서 이 밖에 뭐 오스코텍이나 휴온스 같은 기업들도 역시 상여금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게 좀 기부를 목적으로 한 자기 주식 처분도 있었는데요. 대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 25만 주를 처분하면서 세계 청소년 문화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학교법인 하나학원 출연을 위해서 자기 주식 50만 주를 장외 처분했습니다. 이외에 신흥이나 뭐 동아제약,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유무상 출연을 위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고 공시했고요. 코오롱이나 성진지오텍, 해덕 파워웨이 등도 자본 효율성 및 유동주식수 증가, 또 유동성 확보 등을 처분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좀 회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할 때는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좀 주가 상승을 꾀하는 반면에 좀 최근에 이제 뭐 최근처럼 주가가 충분히 올랐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좀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성과급 지급이나 우리사주조합, 유무상 출연 등에 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뭐 우리사주조합 유상 출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뭐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뭐 한국증권금융 1년 의무 예택을 거친 다음에 또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상장사들이 연말 4년에서 뭐 한 8년 정도 의무 기간 이후에 직원들에게 주식을 배정되도록 하고 또 우리 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거나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주식을 주는 뭐 이런 복지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 매입형 장기 전세주택, 일명 시프트,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재건축형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반 시설이 이미 다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데요. 그 반면에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뭐 소형주택, 재건축 소형주택을 얼마나 사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공급 물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뭐 서울시의 그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계획을 좀 살펴봤더니요. 내년엔 118억 원을 들여서 158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올해는 195억 원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럼 77억 원 정도가 줄어든 셈인데 그만큼 또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입 대상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모두 9곳인데요. 장안동 대성연립, 유원 성산, 공항동 긴등마을, 홍은 3구역, 대림 1구역, 삼선 2구역, 역삼동 개나리 5차, 또 청담, 한양, 송파, 반도 등입니다. 서울시 매입 시점과 공급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공급 지역이나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매입 물량 중에 송파, 반도에 25가구, 청담, 한양에 20가구 등 강남권 물량을 내년에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좀 인기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게 개정되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종전까지만 해도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증가분 중에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했었는데 재건축 시프트가 대거 공급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규정이었죠. 근데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상향할 경우에만 정비 개정 용적률 증가분 중 절반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되 이를 의무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급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건축 시프트 공급 물량이 지난 2007년에는 54가구였고요. 2008년에는 202가구, 또 2009년에는 974가구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가 올해는 96개 가구로 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이 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자가 아니었죠. 고위공무원, 기업 임원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 발표했는데요. 전국에 7만 5천 개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 대상이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전체 426개 직업 중에서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무원과 기업 고위임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756만 원이었는데요.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를 모두 합친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뒤이은 게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가 623만 8천 원으로 2위에 해당했고요. 의사가 556만 1천 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또 4위에는 문화예술 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가 533만 3천 원을 차지하면서 4위에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가 495만 5천 원, 또 교육, 법률, 보건 등 사회 서비스 관련 관리자가 472만 1천 원에 해당이 됐고요. 또 금융보험 관련 전문가가 458만 2천 원, 또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가 454만 6천 원 등으로 좀 돈을 잘 버는 직업 상위 1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도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상점 판매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2,380만 5천 명으로 전체 6.4%에 달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곡식 작물 지배원이 90만 6천 명, 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이 60만 3천 명,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가 53만 1천 명, 또 격리사무원이 51만 1천 명 등으로 좀 그 뒤를 이으면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취업자 중에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긴 직업은 누구였을까요? 경비원이었는데요. 68.7시간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는 19.9시간으로 가장 짧은 시간의 노동 시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없네요. 네,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면은 올해의 단어 이런 게 또 발표가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올해 영단어로 선정된 게 austerity. 제가 발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 단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긴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왜 이 단어가 선택이 됐는지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럽 재정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세금 인상이나 민간 부문의 급여 삭감, 그리고 또 올 한해 글로벌 경제에서 팽배했던 허리띠 졸라매기 추세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미국의 사전 출판업체 메리엄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 가장 많은 검색수를 차지한 단어를 역시 선정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엄격한 상황에 처한 국가 또는 국단적인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웹스터 온라인 무료 사전에서 올 한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로 선정이 된 겁니다. 횟수로는 25만 번 이상 검색이 됐다고 하고요. AP통신의 분석으로는 그리스 부채위기와 정부의 긴축 정책, 또 유럽을 뒤흔든 실업과 시위 사태로 온라인상에서 이 단어 뜻을 좀 가장 많이 찾아본 게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들을 내놨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프래그머틱, 실용적이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언제 검색이 많이 됐느냐? 미국 중간선거에 즈음해서 좀 많이 검색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때 중간선거 때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리더의 이 자질이 어떤 거냐? 과연 이 미국 사람들은 결국 프래그머틱, 실용성을 좀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 이 다양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